묶어놓고 띄우라는 이야기인데 세계 수출 시장에 자동차를 안 팔면 어떻게 파느냐. 93년 6월 설립된 우즈벡 자동차 공장은 대우의 세계 경영 제1호였다. 우즈벡 정부는 공장 준공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는 등 대우의 투자를 크게 환영했다. 3년 동안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다른 나라 수입차에는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특혜도 제공했다. 90년대 초반에 이제 김우중 회장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월드뱅크라든가 아니면 IMF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동유럽의 체제 전환국들, 가령 폴란드라든가 체코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제들이 아마도 그 당시 가장 세계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었던 그 한국이라든가 대만 그리고 동아시아 나라들 그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 가령 이제 연 성장률이 거의 한 8%에서 10% 정도로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김우중 회장이 또 믿었던 것 같고요. 세계 경영은 마치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았다. 자동차가 세계 경영을 선도했고 전자가 뒤따랐다. 우즈벡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인도, 베트남, 루마니아 등의 투자가 결정됐다. 우즈벡 대통령은 김우중을 징기스칸에 비유했다.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유라시아 대륙을 그야말로 군마로서 짓밟았습니다만은 또 망해가는 과정도 사실은 대단히 신속하게 망하게 되죠. 그럼 징기스칸 외에도 뭐 그전에 유럽을 예를 들어서 로마를 쥐고 흔들었던 무슨 훈족의 역사라든지 뭐 만달 쪽 얘기라든지 이 사실 유목적 사회는 불처럼 일어나지만 또 금방 또 꺼져버리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세계 경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인재들이 충원됐다. 소련의 몰락으로 이념적 목표를 잃은 386 운동권 출신들도 세계 경영 대열에 합류했다. 레닌을 존경했던 김윤수도 그들 중 한 명이다. 그 전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는 주로 그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를 개척해서 사실은 완전히 자기들 그 이익만을 챙겼던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 대우 방식은 말 그대로 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김 씨는 97년 말 우크라이나 현지 공장에 파견됐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는 시기였고 이듬해에는 러시아 외환 위기가 우크라이나를 덮쳤다. 그는 대우그룹이 해체된 99년 철수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 또 이제 그 자포로즈 시에 저를 이제 알고 지내던 이제 사람들 한 100여 명이 나와서 눈물의 환송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대우가 희망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우인들한테도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꿈이었지만은 그 우크라이나 그 현지인들한테도 대우가 희망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희망이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서로 간에 서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울고 저도 울고. 세계 경영의 발목을 잡은 것은 유라시아를 휩쓴 외환 위기였다. 신흥시장은 IMF나 김우중이 예측한 대로 성장하지 않았다. 동유럽 나라들과 그리고 신흥시장 전체가 매년 성장률이 4%에서 5% 이하, 어떤 경우에는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 3% 이하의 성장밖에 보이지 못했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우가 투자한 것들이 과잉 투자로 나타나고 그것이 또 손실로 나타나고 대우의 동구권 거점이었던 폴란드. 김우중이 90년대 말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장 규모가 실제로는 2005년에 가서야 실현됐다. 투자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대우 FSO 공장의 가동률은 계속해서 떨어졌다. 결국 개도국 시장이 김우중 회장과 대우 자동차가 예상했던 만큼 성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가동률이 적어도 70은 돼야 된다. 또 70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정한 이제 가격을 매겨서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실제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이 96년 정도 되면 비교적 분명하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져서 세계 경영 전략이 상당히 위기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되죠. 한 국제기관의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96년 대우는 개발도상국 중 다국적 기업 1위에 기록됐다. 해외 자산은 150억 달러. 그러나 매출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대우의 해외 진출 현황은 자동차 13개국, 전자 39개국, 호텔 8개국, 금융 10개국 등 총 580국의 사업장의 인력은 15만 명에 이르렀다. 세계 경영을 위해 대우는 10조 원에 이르는 해외 지급 보증을 하고 있었으나 이를 지급할 자금 능력은 없었다. 세계 경영에 성공하려면은 투자 금액의 한 50%는 자기 자본, 나머지 5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지 금융, 또 국내 차입금 이렇게 해서 엮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주로 막 국내 차입금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됐고 자기 자본도 현금화 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없었어요. 재무자표성에 자기 자본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계속 90년대 초반부터 분식을 좀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캐시의 자기 자본은 별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세계경영을 푸시하다 보니까 차입금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차입금으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무너졌는데 대우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영국의 BFC. 이곳은 위기의 진원지가 됐다. 문제가 된 거는 97년도 말에 동아시아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전돼 가지고 이 98년도에 러시아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마치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돈을 꽂았던 국제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당장 돈 내놔라라고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 대우에 200억 달러라고 하는 그 돈을 꽂았던 국제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이 대우에게 당장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시 상환하라는 것이죠. 위험은 견제되지 않았다. 그 투자 어떤 규모나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김우중 회장이 그 결정을 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뭐 이의를 갖다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거는 한편으로는 김우중 회장의 어떤 황제 경영의 소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The Korean model has been more of a paternal family model, where everybody listens only to the boss. One boss instead of many bosses. But unfortunately, even a Kim Woo-jung is human being, and nobody can know everything. Therefore, the risk of error, when it's only his judgment that's being relied upon, is too much increased. 신흥시장을 미리 내다본 안목은 옳았으나 문제는 세계 경영의 속도와 이를 감당할 자금 능력이었다. 97년 말 대한민국을